화려하지만 어딘가 싸늘한 대저택 거실. 묵직한 가구들 사이 60대 윤미의 여사가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때 두 자식이 다가와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잦으셔서 걱정입니다. 병원에는 가보셨습니까? 첫째 아들 김정혁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맞아요, 엄마. 지난번에도 통장 비밀번호를 잊으셨다고. 이젠 혼자 두기가 불안해요. 딸 김은경 역시 걱정하는 투였다. 미의 여사는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두 자식의 눈은 찻잔이 아닌 그녀의 재산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잊어버린 것이 어디 통장 비밀번호뿐이겠니? 평생을 믿어왔던 자식들의 진심도 잊어가고 있구나. 정혁과 은경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는 언제나 어머니 걱정뿐인걸요. 그래요, 엄마. 저희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미의 여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사랑하겠지.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사랑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묵직한 오크 책상 위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 있다. 어제와 달리 미의 여사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다. 그녀는 손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씁쓸한 표정으로 읊조린다. 내 핏줄이라 그래서 믿었던 건가?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지.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수첩으로 향한다. 수첩 안에는 펜으로 쓴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미애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사설탐정사무소입니다. 김민규 씨 맞으신가요? 제 이름은 윤미애입니다.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요. 미애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미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이 말을 이어갔다. 제 자식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찰나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자식들을 의뢰하신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서요.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미애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들의 진심이 제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녀는 눈을 뜨고 결연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듯했다. 미의 여사의 의뢰를 받은 사설 탐정 김민규가 첫째 아들 김정혁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정혁을 관찰했다. 명문대 교수인 정혁은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듯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정혁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다. 민규는 망원 카메라로 그의 모습을 확대했다. 돈 때문이야.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다고. 정혁의 불안한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민규의 귀에 들어왔다. 잠시 후 정혁은 학생들을 뒤로하고 급히 학교 밖으로 나섰다. 그를 태운 차량은 고급 상가들이 즐비한 거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둘째 딸 김은경이 명품관 쇼윈도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얼굴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빠,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게 맞아? 은경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가득했다. 빨리 좀 처리해. 나도 살게 산더미라고. 민규는 두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희극처럼 들렸다. 민규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껐다. 이제 미의 여사에게 전달할 첫 번째 보고서의 내용이 정해진 듯했다. 며칠 후 미의 여사는 서재에서 사설 탐정 김민규를 만났다. 민규의 손에는 작은 USB와 여러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는 미의 앞에 자료들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사모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자녀분들은 사모님의 건강보다 유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민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된 정혁과 은경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게 맞아? 나도 살게 산더미라고.
거침없는 대화 속에는 탐욕과 계산만이 가득했다. 미애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움켜쥐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규는 침묵하는 미애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속 진행할까요? 미애는 한참 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놈들이, 아니, 제 자식들이 뭘 더 꾸미는지 끝까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놈들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자식들을 향한 그녀의 연민이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찻잔 속에서 식어버린 차처럼 그녀의 따뜻한 모정도 차갑게 굳어버리고 있었다. 미애는 치매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침 일찍 거실로 나온 그녀는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은 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차려드릴게요. 은경이 친절한 척 나섰다. 미애는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이 서류는 왜 여기 있지?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류 봉투에는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흐릿하게 쓰여 있었다. 정혁과 은경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그들은 재빨리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류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미애는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유언장, 그게 뭐였더라? 내가 뭘 잊어버린 거지? 정혁이 먼저 서류 봉투를 잡고 재빨리 내용물을 확인했다. 서류에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후라는 문구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재산 목록이 담겨 있었다. 은경은 정혁의 뒤에 바짝 붙어 서류를 훔쳐보았다. 그들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애는 그들의 뒤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첫 번째 미끼가 성공적으로 던져진 순간이었다. 유언장 사건 이후 정혁과 은경은 어머니 미애에게 더욱 극진해졌다. 미애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어느 날 오후 미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혁과 은경이 양쪽에서 그녀에게 과일을 깎아주거나 어깨를 주무르며 아첨했다. 어머니, 요즘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제가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올릴까요? 정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어머니께 매일 유기농 주스를 갈아드릴 거거든. 은경이 지지 않으려는 듯 끼어들었다. 미애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이 통장은 왜 이리 많지?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구나. 미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개의 통장을 가리켰다. 통장들 사이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 몇 장이 무심한 듯 놓여 있었다. 정혁과 은경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번뜩였다. 그들은 재빨리 통장과 서류들을 훑어보며 서로의 반응을 살폈다. 유산에 대한 그들의 갈증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미애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요양병원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테니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렴.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탐욕은 미애의 복수국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유언장 서류를 확인한 정혁과 은경은 밤늦게 비밀리에 고급 와인바에서 만났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눈빛은 와인잔 속 흔들리는 불빛처럼 위태로웠다. 오빠, 엄마가 정말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닐까? 은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소리야? 의사한테 치매 진단서까지 받아왔다고. 그냥 재산 목록을 보고 싶으셨던 거지. 정혁은 애써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와인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런데 유언장에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후라고 쓰여 있잖아. 만약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면 우리가 먼저 유산을 확보해야 해. 은경의 눈에 욕심이 번뜩였다. 좋아. 그럼 우선 우리 각자 어머니가 치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할 증거를 모으자고. 정혁은 은경의 제안에 동의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상대방을 어떻게 속이고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민규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탐욕은 더욱 짙어져 갔다. 미애의 치매 연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며칠 후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황금의 열쇠가 어디에 있었더라. 그 금고 안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은경과 정혁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황금의 열쇠라는 단어에 그들의 귀가 쫑긋 섰다. 그들은 미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엄마, 혹시 은행 금고 말씀이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애는 고개를 저으며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은행 말고 우리 집 금고. 그게 어디에 있었더라. 정혁과 은경은 미애가 자신들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미애를 부축하며 친절하게 물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혹시 어디쯤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미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을 가리켰다.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두 사람은 미애의 방으로 달려가 금고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침대 및 벽장 속, 심지어 그림 뒤까지 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가고 있었다. 미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김민규는 정혁과 은경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하며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그들은 단순히 유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 미애가 소유한 회사 지분을 자신들 명의로 불법 이전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민규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등기부 등본과 재무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민규는 정혁과 은경이 한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최지훈, 과거 재벌들의 상속 분쟁을 전담했던 인물이었다. 민규는 최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다. 그 사람 요즘 수상한 짓을 좀 해. 회계 장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같던데. 민규는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민규는 최지훈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몰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정혁과 은경이 최지훈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 사진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민규는 증거들을 미애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김민규의 보고를 받은 미애는 정혁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정혁은 어머니의 부름에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왔다. 미애는 그에게 차를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혁아, 엄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정혁은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애는 그런 정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래,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내가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누구랑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네. 재산이요? 그래, 재산 그리고 지분이라고 했나. 아주 어려운 말을 쓰던데 그게 뭘까? 미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정혁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정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웃었다.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나 봐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최 변호사님, 그 사람은 그냥 변호사일 뿐입니다. 정혁의 입에서 튀어나온 최 변호사라는 이름에 미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정혁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미애는 승리를 예감하며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혁은 어머니와의 대화 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은경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 일을 털어놓았다. 은경아, 어머니가 최 변호사라는 말을 꺼내셨어. 꿈을 꿨다고 하시면서. 수화기 너머에서 은경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뭐라고? 오빠가 어머니한테 뭔가 들킨 거야. 내가 그랬지?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정혁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들키다니.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신 거지. 그런데 어쩐지 너무 명확하셨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다. 미애의 치밀한 미끼는 이미 두 사람의 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 정말로 치매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를 속이려는 건지도 몰라. 은경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탐욕은 연대 대신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미애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불안에 떨던 정혁과 은경은 미애의 진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유명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집으로 초빙하기로 했다. 미애는 두 자녀의 은밀한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저희가 좋은 선생님을 모셨어요. 편안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정혁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미애에게 말했다. 미애는 그런 그들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아, 고마워. 그런데 이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전문가가 집으로 들어서자 미애는 완벽하게 치매 연기에 돌입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엉뚱한 행동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의 눈을 피해 은경이 들고 있던 핸드백을 흘끗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핸드백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미애가 숨겨둔 또 다른 미끼였다. 전문가는 미애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혁과 은경은 그 전문가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어머니의 치매가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연극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전문가의 진단이 진행되는 동안 미애는 정교한 치매 연기를 선보였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면서도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 어디 보자. 파란 봉투, 은행 열쇠. 이 단어들은 모두 민규에게 미리 알려준 암호였다. 그는 미애의 행동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다. 전문가는 미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각한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셨군요. 정혁과 은경은 안심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역시 다행이다. 진짜였어. 은경은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미애에게 질문했다. 혹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미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가에 놓인 작은 낡은 화분을 가리켰다. 저기 저 시든 꽃, 그게 나야. 전문가는 미애의 대답에 의아했지만 그녀의 말은 곧이어 민규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갔다. 시든 꽃, 그것은 미애가 자신을 시들어가는 존재로 비유하며 자신의 삶이 자식들로 인해 망가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선이었다. 민규는 그녀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챘다. 전문가는 미애의 진단 결과를 정혁과 은경에게 전달했다. 네, 검사 결과는 심각한 치매로 보입니다.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혁과 은경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소식에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어머니의 재산은 저희가 관리해도 되는 거죠? 은경이 흥분하며 물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간헐적으로 보이는 섬세한 행동들은 다소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정혁과 은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유산이라는 목표만을 보고 있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끝나자 정혁은 은경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봤지? 내 말이 맞았잖아. 이제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들의 뒤에서 몰래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던 탐정 민규는 씁쓸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렸다. 그는 미애의 눈물과 함께 시든 꽃의 의미를 떠올렸다. 과연 누가 진짜 치매에 걸린 걸까? 민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정혁과 은경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미애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정식으로 보호자가 된 정혁과 은경은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했다. 그들은 미애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한 서류를 펼쳐 보였다. 서류는 회사의 지분과 모든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여기다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혁이 미애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말했다. 미애는 마치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펜을 쳐다보았다. 딸 은경은 엄마 도장만 꾹 찍으시면 된다니깐요. 하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들의 손에 넣을 생각에 흥분해 있었다. 미애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혁과 은경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서명을 기다렸다. 하지만 미애는 서명 대신 펜으로 서류를 마구 그어버렸다. 이게 뭐였더라?
그녀는 순진한 표정으로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정혁과 은경은 경악했다. 그들은 망가진 서류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류가 엉망이 되자 정혁과 은경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들은 미애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엄마, 지금 저희를 속인 거예요? 치매 연기였냐고요? 미애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종이 그림인가?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두 사람은 더욱 분노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은경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미애는 마치 못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들의 분노와 탐욕을 비웃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아들 정혁은 미애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애는 비로소 정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 너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들의 폭력성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미애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서류를 찢어버린 미애의 행동은 정혁과 은경의 관계를 더욱 부추겼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정혁은 은경과 함께 미애를 강제로 끌고 복도를 지나가려 했다. 놔라, 이거 놔. 미애가 거칠게 저항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어머니, 이젠 안 되겠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요. 딸, 은경은 미애를 부축하며 비열하게 속삭였다. 미애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미애를 복도로 끌고 나갔다. 그때 복도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액자 속에는 미애와 남편 그리고 어린 정혁과 은경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흩어지는 소리가 미애의 귀에 아프게 박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결국 너희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들이 끌고 가는 곳은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의 폐쇄병동이었다. 그들의 무모함은 미애의 계획을 더욱 앞당겨 주었다. 미애의 얼굴에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미애는 두 자식에게 끌려 현관문으로 향했다. 이미 현관문 밖에는 그들이 준비한 구급차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미애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 했다. 미애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딸, 은경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탐욕으로 가득했다. 정혁아, 은경아.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한 대의 차량이 미애의 집 앞으로 빠르게 다가와 멈췄다. 미애의 의뢰를 받은 사설 탐정 김민규였다. 그의 옆에는 경찰차 2대가 뒤따르고 있었다. 탐정 민규가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형사님, 저기 있습니다. 어머니를 감금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혁과 은경은 경악하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민규와 경찰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미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계획대로였다. 이 지독한 고부 갈등, 배신 그리고 복수극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어서 충격적인 진실이 모두 밝혀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파란만장한 복수극의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경찰이 도착하자 정혁과 은경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무슨 소리예요? 오해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미애는 차분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형사님, 제 자식들이 저를 강제로 요양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미애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경찰이 정혁에게 다가가자 그는 미애를 향해 울분을 토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치매 연기였다뇨.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경찰은 아들 정혁의 주장을 들으며 미애를 바라보았다. 그때 탐정 민규가 경찰에게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정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혁과 은경은 민규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들은 민규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그들을 막아섰다. 미애는 그들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길고 치밀했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정혁과 은경은 마주 앉아 서로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있었다. 다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먼저 치매 연기라고 떠들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딸 은경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아니, 내가 먼저 욕심 부려서 일이 커진 거지. 괜히 변호사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아들 정혁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들의 고성과 비난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조사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미애는 무표정하게 창문 너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어머니, 진술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형사의 말에 미애는 덤덤하게 펜을 들었다. 펜은 더 이상 유 원장을 찢어버릴 때의 것처럼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단단하고 확고했다. 내 자식들의 진심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미애는 진술서에 또박또박 서명했다. 그 서명은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선고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미애는 사설 탐정 김민규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미애에게 고소 절차를 설명했다. 사모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자녀분들의 사기, 감금, 미수 등 여러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미애에게 건넸다. 서류에는 두 자녀가 미애에게 보낸 사죄의 편지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자녀분들이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은경은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빠가 시켜서 그랬어요라고 적었고, 정혁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썼다. 그들은 편지 속에서조차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미애는 그들의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탐정 민규는 미애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사모님의 몫입니다. 미애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한 번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어. 그녀의 손이 편지를 찢어버렸다. 미애가 고소를 진행하자 정혁과 은경의 상황은 극으로 치달았다. 유치장에 수감된 정혁은 부인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좀 빼줘. 나 이러다 정말 감옥 가. 다 어머니 때문이야. 아들 정혁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 당신, 정신 차려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고요. 아들 정혁의 아내는 남편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딸 은경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미애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딸 은경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와 함께 진짜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애는 그들의 모든 전화를 무시했다. 집 밖으로 나온 딸 은경은 담배를 피우며 한탄했다. 젠장,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그때 그녀의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자 안에는 미애의 비서가 앉아 있었다. 사모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은경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무작정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미애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미애의 방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목과 같았다. 미애의 비서에게 이끌려 방에 들어선 은경은 미애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딸 은경은 눈물을 쏟아내며 빌었다. 미애는 그런 은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후회라니. 내가 내 치매를 이용해 무엇을 하려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미애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딸 은경은 미애의 단호함에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혹시 정말 치매가 아니었어요? 미애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글쎄, 그게 중요할까?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거 아니겠니? 딸 은경은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다. 미애는 은경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재산 여기 다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렴. 딸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서류에는 미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딸 은경은 서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혁의 아내는 남편의 무능함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잘못을 덮으려 했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다. 밤늦게 그녀는 미애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애는 무덤덤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 정혁 씨가 병원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의사에게 돈을 줘서 어머니가 치매라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애는 이미 탐정, 민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혁의 아내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저희 아들을 위해서요. 이대로는 저희 아들까지 망가질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절규를 듣고 있었다. 미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려던 그녀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든 채 멈춰섰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미애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그녀는 서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민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김 변호사가 사모님의 자녀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던 배우의 큰손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탐정 민규의 목소리는 매우 긴박했다. 미애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큰손이라니, 그게 누구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모님의 목숨까지 노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그들을 조사하는 동안 자녀분들의 고소를 잠시 보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애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극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거대한 검은 세력이 존재했던 것이다. 미애는 며느리의 눈물과 민규의 경고를 동시에 떠올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대로 복수를 끝내야 할까? 아니면 더 큰 적과 맞서 싸워야 할까? 미애는 펜을 든 채 갈림길에 섰다. 미애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탐정 민규의 경고와 며느리의 눈물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복수극이 단순한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침 일찍 미애는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규 씨, 그 큰손이라는 사람 정체가 뭡니까? 미애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그들은 사모님의 남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모님 회사의 지분을 노리고 있었죠. 자녀분들은 그저 그들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탐정 민규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미애는 충격에 빠져 전화를 끊었다.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 그녀는 오래전 남편의 사업을 도왔던 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병철, 그는 분명 미애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다시 품게 되었다.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으로 변모했다. 아들 정혁의 아내는 미애의 침묵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미애의 집을 찾아갔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저러라고 시켜서 그랬어요. 아들의 순수한 눈물을 본 미애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그때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아이만큼은 이렇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미애는 그들의 간절한 모습에 흔들렸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복수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신호였다. 미애는 아들과 며느리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너희들의 진심 잘 알았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과 법이 너희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아들 정혁의 아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미애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가 나의 복수를 돕는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마. 미애는 자신의 복수국의 자녀들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미애의 제안을 들은 정혁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은경과 함께 미애의 제안을 논의했다. 어머니를 돕자고. 우리가 왜? 오히려 우리가 더 당하게 될지도 몰라. 딸 은경이 반대했다. 아들 정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머니의 복수를 도우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기회야.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들 정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들은 미애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병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바를 모두 털어놓기로 했다. 엄마, 사실 이병철 변호사가 저희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고요. 아들 정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애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모든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이병철이 바로 큰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미애의 회사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미애는 자녀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돕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치매 연기를 시작해야겠다. 미애는 이병철을 향한 새로운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한번 치매 연기라는 가면을 쓰기로 했다. 미애의 복수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치매 연기로 이병철 변호사의 경계를 풀게 만들었다. 그는 미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병철은 친절한 가면을 쓴 채 미애에게 말했다. 미애는 그런 이병철을 보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뒤로는 정혁과 은경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병철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어머니의 상태가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시죠. 아들 정혁이 이병철에게 말했다. 이병철은 미애와 자식들의 달라진 관계에 의심을 품었다. 이런 가족 간의 불화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때 미애가 바닥에 서류를 떨어뜨렸다. 서류에는 이병철 변호사를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병철은 경악했다. 그는 이 서류가 미애가 아닌 정혁과 은경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하지만 미애와 자녀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그를 속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병철을 향한 복수를 시작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미애 가족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회사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미애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미애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미애는 정혁과 은경을 이용해 이병철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 이병철 변호사가 빼돌린 자금 목록이야. 금액이 엄청나다. 아들 정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어머니의 복수를 돕고 있었다. 미애는 탐정 민규와 함께 이병철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 변호사님, 저를 만나자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애는 여전히 치매 환자인 척 연기했다. 변호사 이병철은 미애를 보자마자 사모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위험하게. 라며 소리쳤다. 그때 탐정 민규가 이병철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이병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 이병철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미애는 이병철을 보며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 변호사님, 이제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미애는 그들의 배신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미애가 건넨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서류를 북북 찢어버렸다. 하지만 미애는 냉정하게 말했다.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시죠. 변호사 이병철은 차분한 미애의 모습에 오히려 공포를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하하, 윤미애 사모님, 제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애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죠? 변호사 이병철은 미애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 남편의 죽음, 그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소.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였어. 미애는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변호사 이병철은 미애의 흔들리는 표정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의 복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겠습니까? 그는 미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이병철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미애는 서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탐정 민규가 그녀의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이병철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움켜쥐었다. 민규 씨, 내 남편이 죽임을 당했대. 이병철이 직접 그랬다고. 흐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닌 남편의 죽음에 대한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이 되었다. 탐정 민규는 미애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그럼 자녀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미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은 몰랐어. 그들은 그저 이병철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놀아난 것뿐이었지. 미애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만 했다. 탐정 민규는 미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모님, 이제는 사모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미애는 민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애는 변호사 이병철을 살인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병철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윤미애가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애는 경찰서 복도에서 탐정 민규와 함께 조용히 이병철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모님, 이제 이병철을 잡아넣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탐정 민규가 미애에게 속삭였다. 그때 경찰서 복도의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병철을 보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사기꾼, 우리 엄마를 속여?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어. 아들 정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변호사 이병철은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을 보며 비웃었다. 너희 같은 꼭두각시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 배신자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들의 대화는 탐정 민규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미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너희들은 서로를 뜯어먹고 그렇게 몰락하는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향한 통쾌함과 자식들을 향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변호사 이병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끝은 자식들의 파멸이었다. 변호사 이병철을 감옥에 보낸 후 미애는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을 서재로 불렀다. 그들은 미애의 부름에 희망에 찬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어머니, 이젠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들 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애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용서? 너희가 이병철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운 것은 너희의 목숨을 건 구차한 몸부림이었을 뿐이다. 나를 향한 진정한 후회나 반성은 없었다. 딸 은경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희가 나에게 치매라는 가면을 씌우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을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미애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젠 너희를 보며 옛날처럼 웃을 수가 없구나. 미애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너희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은 없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애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류에 직접 서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 남편이 그리고 내가 평생 일궈온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좋은 곳에 쓰이기를. 그녀의 서명은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불행과 복수를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녀의 결의였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증오와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다. 미애는 재단 이사장에게 말했다.
이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특히 불행한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의 결정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절규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페류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미애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복수국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미애 재산 사회 환원 소식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유명 재력가 윤미애 여사, 전 재산 1조 원 사회 환원 선언, 자녀들의 배신이 결정적 계기였다 밝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소식은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남은 돈마저 모두 탕진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였다.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 은경이 울부짖으며 정혁에게 소리쳤다. 아들 정혁은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말했다.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미애는 뉴스를 통해 두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자녀의 탐욕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이 평생 쌓아왔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절규와 세상의 비난 속에서 미애의 복수국은 완성되고 있었다. 모든 복수를 마친 미애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때 탐정 민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이병철 변호사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모님 남편의 죽음도 전부 이병철의 계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미애의 손이 떨렸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까지 모두 밝혀졌다니 그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고맙다. 민규 씨, 정말 고맙네. 탐정 민규는 미애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애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한 죽음도 모두 밝혀졌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집도 내가 지켜냈어요. 그녀는 차가웠던 복수를 끝내고 비로소 남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드러냈다. 그녀의 복수국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미애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갔다. 그녀는 남편의 납골함을 어루만지며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보, 나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배신했던 모든 이들에게 내가 복수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죽인 원수도 잡았고 당신의 재산을 노렸던 자식들도 모두 벌을 받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슬프면서도 통쾌했다. 미애는 남편의 납골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복수를 마친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에 삶이 이토록 허무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납골당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미애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앞에 보이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다시 찾아야만 했다. 미애는 대저택을 팔고 작고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이웃들과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미애는 매일 아침 자신이 설립을 도운 사회복지재단에 나가 봉사 활동을 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애의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아이가 미애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미애는 복지재단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가득 채웠다. 그때 멀리서 두 개의 초라한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 정혁과 딸 은경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미애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 용서했기에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굴레로 남을 것이었다. 미애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복수라는 굴레에 갇혔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나 재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당신은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